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서울에 제 이름을 건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평소 여기 올라오는 사연 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용기 내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멋모르고 순진한 20대 때 술집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져 덜컥 부부의 연을 맺었죠. 연애 당시 전 남편이 참 사려 깊고 다정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땐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 남편에게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걸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남편에게 기만당한 10년이란 세월을 도려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마냥 바보같이 당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남편에게 복수했죠. 어떻게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편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 수 있었냐고요? 시아버지와 제 특별한 인연 덕분이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사실 전 아버지가 안 계세요.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쭉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래도 크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게 잘 해주셨고요. 사업하시던 외할아버지도 저희 모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덕분에 전 어디 한 군데 모난 곳 없이 바르게 자랐고요. 공부도 곧잘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답니다. 그런 제 인생의 첫 시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왔어요. 당시 전 명문대를 목표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립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태였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져 영 적응을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도 곧 마음에 맞는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뿔싸 그만 학기 초에 독감에 걸리고 만 거예요. 일주일을 끙끙 앓다가 다시 학교에 갔을 땐 이미 무리들이 다 생긴 상태였죠. 여초 집단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번 무리가 형성되면 끼어들기 힘들다는 걸요. 게다가 하필이면 그때 저희 반이 홀수였거든요. 체육 시간에 둘씩 짝을 지어 체조를 할 때도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어느샌가 저는 혼자 남겨졌죠. 뒤늦게 옆에 앉은 짝꿍이며 저와 잘 맞을 것 같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봐도 별 소득은 없었어요. 그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결석하는 동안 이상한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글쎄 제가 돈 많은 아저씨들과 원조 교제를 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겠어요. 학교를 일주일이나 빠진 것도 중절 수술을 했기 때문이라나요. 화장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떠드는 그 황당무계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당장 그 아이들을 붙잡고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따졌죠. 그렇게 물어물어 확인하니 범인은 놀랍게도 제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의 친구라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는데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낸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복도 한복판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죽어라 싸웠던 것 같아요. 너 도대체 뭐야? 네가 봤어? 내가 원조 교제하는 거 네가 봤냐고! 제가 따지자 그 애는 미안해하긴커녕 당당하게 맞서더군요. 꼭 봐야 알아? 너 맨날 매점에서 돈 물쓰듯이 쓰고 명품 지갑, 명품 가방 들고 다니잖아. 아빠 죽어서 엄마랑만 산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준 거거든?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
너 내가 중학교 내내 너보다 공부 잘했다고 질투하니? 하, 질투? 웃기고 있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봤거든? 네가 다 늙은 아저씨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 급기야 그 친구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막말을 짓거리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네가 직접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증거도 없잖아. 그래, 네가 원조 교제했다는 증거는 없지. 내가 눈으로 본 게 전부니까. 근데 네가 원조 교제를 안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 그 애가 빡빡 우길수록 점점 수세에 몰리는 건 저였어요. 원래 한 일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결국 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제가 원조 교제를 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됐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남자 선생님한테 끼 부릴 때부터 알아봤다. 아이들은 잔인할 정도로 저를 물어뜯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피구 시간에 일부러 제게 공을 던지거나 실내화를 감추는 건 예사였고요. 때론 화장실에서 돈을 빼앗거나 때리기도 했어요. 차마 엄마에게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알면 가슴 아파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점점 고립돼 갔어요. 종래에는 극단적인 선택마저 고민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잔뜩 시달리다 집에 가려는데 제가 신고 온 단화가 없더군요.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정말 아끼던 신발이었죠. 망연자실에 텅 빈 신발장만 바라보자 옆에 있던 아이들이 킥킥대기 시작했어요. 지희야, 어떡해? 또 신발 잃어버린 거야? 그러게 잘 좀 챙기지 그랬어. 아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가봐. 벌써 다 타버렸겠지만. 그거 비싼 것 같던데 어떡하냐? 뭐 아저씨들한테 또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치? 더는 싸울 힘도 들지 않더라고요. 전 조롱하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소각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신발은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린 뒤였죠. 엄마가 사줬는데 왜 안 신고 다니냐고 서운해해서 처음 신었던 건데 또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나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지희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선생님. 그 누군가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남자기도 했고 무섭기로 소문난 호랑이 선생님이라서 평소 제가 어렵게 생각하던 분이었죠. 물론 왕따를 당한다는 것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전 얼른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는데 아무것도 아니긴. 안 그래도 조만간 너 불러다 상담 한번 하려고 했다. 요즘 자꾸 성적도 떨어지고 수업에 영 집중도 못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얘기해봐. 그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그 다정한 말이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녹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죠. 이 녀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 선생님은 마치 자기 자식 일처럼 화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면서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담임이 돼가지고 학생이 따돌림 당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유, 선생님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교편 잡은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는 선생이 나설수록 일이 커지기만 하더라고. 이 따돌림이 더 교묘해지기만 할 뿐 나아지진 않지. 그래도 지희 네가 원한다면
이 문제를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공론화시켜주마. 네가 원치 않는다면 선생님이 뒤에서 따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선생님의 말은 솔직하면서도 사려 깊었어요. 그저 무작정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어른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가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이내 선생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전 공론화는 원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 일을 알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치만 이렇게 계속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아이, 그럼 차라리 전학을 가는 건 어떻겠니? 아직 고1이니까 말이야. 물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인 네가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하겠지만 말이다. 선생님의 전학 권유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지만 왠지 도망가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것처럼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네가 비겁해서 약해서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널 괴롭힌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네가 그 애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란다. 그 애들이 네 미래까지 망치게 둬선 안 돼. 지희, 넌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아이잖니? 어딜 가든 잘 해낼 거야. 선생님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전 엄마에게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는 핑계로 전학을 가겠다고 했죠. 다행히 엄마는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학교를 떠나던 마지막 날, 선생님은 따로 저를 불러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포장이 된 작은 선물 꾸러미였어요. 열어보니 고급스러워 보이는 만년필이 들어있더군요. 선생님, 이건...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졸업하면 꼭 선물을 돌리거든. 어른이 되는 걸 축하한다는 의미로 말이다. 지인에게는 미리 주는 대신에 좀 더 비싼 걸로 샀다. 사회에 나가면 그 만년필로 사인할 일이 많아질 텐데 그때마다 선생님 생각해 주렴. 알았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 엉엉 울면서 졸업하면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씀드렸죠. 배웅해주는 친구 하나 없는 쓸쓸한 전학이었지만 선생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 간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성적도 다시 쑥쑥 올라갔고요. 아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교 회장까지 했죠. 졸업할 쯤엔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없는 번호로 뜨더라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학교로 찾아갔죠. 왕따 시키던 애들을 만날까봐 너무 떨렸지만 그래도 꼭 선생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학교에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연락처도 바뀐 마당에 선생님의 행방을 확인할 길이 더는 없었어요.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죠. 결국 저는 그렇게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했고요. 엄마와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대학 생활, 첫 서울살이, 첫 독립. 20살이었던 제가 들뜨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울 여기저기를 놀러 다녔고요. 밤에는 유흥도 즐겼죠. 술이 좋아서라기보단 술자리에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희 집은 늘 엄마와 저 단 둘뿐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고요했거든요.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별것도 아닌 일로 웃고 떠들다 보면 재밌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서 참 좋았죠. 그날도 그랬어요. 대학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남자친구를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어요. 야, 다들 오랜만이다. 야, 인사해. 여긴 같은 과 친구 영철이. 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과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는데 하얀 피부에 서글서글한 이목구비가 시선이 확 가는 남자였죠. 잘생겼지? 야, 이 자식이 얼굴로는 우리 과 탑이야. 야, 오버하지 마. 내 얼굴로 탑은 무슨. 부끄러워하던 남자와 눈이 마주친 건 그때였어요. 저를 보고 멈칫하던 남자는 이내 씩 웃더군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희 씨 맞죠? 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네, 이 녀석이 그러던데요. 여자친구 친구들 중에 제일 예쁘다고. 늘 허풍만 떠는 놈이라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엄청 미인이세요. 남자는 낯간지러운 말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주변에선 잘해보라며 야유를 보내더군요. 그런 일에 면역이 없던 저는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시뻘개졌죠. 야, 저 남자가 너 찍었나 봐. 잘해봐. 그래, 잘생겼네. 우리 지희도 연애 좀 해야지. 친구들까지 그렇게 놀리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결국 견디다 못해 바람 좀 쐬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웬걸 그 남자가 쪼르르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러나 싶어서 말이 절로 뾰족하게 나가더라고요. 저기요, 왜 쫓아오시는 거예요? 전 그쪽한테 관심 없어요. 나 때문에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근데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여기 죄다 술집이라. 제가 싫다면 그냥 뒤에서 조용히 따라만 다닐게요. 남자의 말에 얼떨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성에게 한 번도 그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술집 밖으로 나와 걷기 시작하자 남자는 정말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제 보디가드도 아니고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를 불러 나란히 걷기 시작했죠. 원래 여자들한테 그런 작업 멘트 많이 해요? 무슨 작업 멘트요? 엄청 미인이라는 둥, 뭐 그런 말이요. 아니요. 정말 예쁜 사람한테만 하죠. 지희 씨처럼. 남자의 달콤한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어요. 그걸 본 남자가 씩 웃더니 더워요? 아이스크림 사줄까요? 하더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무더운 여름밤, 작은 구멍가게 앞에 서서 그 남자와 아이스크림을 먹던 게. 그날 이후 남자는 꾸준히 제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상했던 대로 연애 경험이 풍부했어요. 과대를 할 만큼 외향적인 성격에 얼굴도 잘생겼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냥 여자인 친구도 참 많아서 그 문제로 싸우기도 많이 싸웠네요. 전 여자와 남자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차마 헤어질 수는 없더라고요. 혼자 끙끙 속을 끓이다가도 남자친구의 웃는 얼굴을 보면 화가 풀렸죠. 아무래도 첫 남자친구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심 결혼은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저와 남자친구를 꽁꽁 묶어줄 새 생명이 찾아올 줄 말이죠.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갑자기 생리가 끊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뜨더군요. 기쁘긴커녕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전 겨우 22살이었으니까요. 엄마도 고향에 계시고 어디 도움 청할 곳도 없더라고요. 고민하다 일단 친구에게 말하니 친구는 당장 지우라고 하더군요. 지우라니? 낙태를 하라고? 그래. 너 이제 겨우 대학교 3학년이야. 애 낳으면 학교는 어떡할 건데? 아직 졸업도 못했고 취직도 해야 하잖아. 영철이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
친구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뱃속에 들어선 생명을 차마 제 손으로 죽일 수는 없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울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지우라고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는데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동안 혼자서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지희야. 바보같이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지겠다는 건 낳자는 소리야? 응, 낳아야지. 우리 앤데 당연하잖아. 넌 낳기 싫은 거야? 모르겠어. 그냥 너무 무서워. 지우는 것도 무섭고 낳아서 키우는 것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말고 오빠만 믿어. 남자친구의 오랜 설득에 마침내 저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와 함께 고향에 계신 엄마를 뵈러 갔죠. 제 임신 사실을 안 엄마는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졸도해 버리셔서 119를 불러야만 했죠. 다시 눈을 뜬 엄마는 단호하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낳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지워. 엄마, 이미 생긴 애를 어떻게 지워. 나랑 영철 오빠 둘이서 책임질게. 너도 네 남자친구도 아직 새파랗게 어린 애들인데 누가 누굴 책임져? 애를 낳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아? 그 애는 누가 키울 건데? 그리고 애 키우는 돈은 어디 뭐 땅에서 솟는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저와 남자친구는 일단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갔죠. 주방에 계시던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먼저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어서 와요. 우리 영철이 여자친구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아서일까요? 어머님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어서 나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내 나타난 남자친구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글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도와준 은사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를 알아본 선생님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지희? 너 지희 맞지? 네가 여긴 어떻게... 아니 그럼 영철이 여자친구가 바로 지희 너였단 말이야? 선생님이 영철 오빠 아버지였어요? 저는 선생님을 끌어안고 옛 기억에 감정이 북받쳐 울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운영 중이더군요. 제가 명문대에 진학한 걸 알고 장하다, 잘 컸다 하시던 선생님은 이내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아이 근데 임신이라니.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내게 면목이 없다.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남자친구 어머님이 눈을 흘기더군요. 이이는? 애를 뭐 우리 영철이 혼자 만들었어요?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해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오빠랑 저랑 같이 만든 아기인걸요. 낳겠다는 것도 제 뜻이고. 그러니 부디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글쎄다. 너희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게다가 영철이는... 뭔가를 더 말하려던 선생님은 한참을 머뭇거리셨어요. 실은 영철이가 말이다. 에이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지희랑 사제지간이었으면 더 잘됐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잖아요. 반대하겠다 싶었는지 남자친구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한참 망설이던 선생님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이 그래. 이미 애까지 들어섰는데
뭘 어쩌겠니? 둘이 한번 잘 살아보거라. 영철이 너도 이제 책임질 식구가 생겼으니 더 잘해야 하고.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젠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제 은인이던 선생님이 시아버지가 된다니 참 좋더라고요. 이 사실을 안 엄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죠. 저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렸고요. 학교에는 급하게 휴학계를 냈어요. 아이만 낳으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출산 후 전쟁 같은 육아를 하다 보니 결국 학교는 뒷전이 되더군요. 그렇게 복학 시기를 놓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어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졸업장보다 더 큰 보물을 얻었으니 괜찮다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 보물이란 바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과 시아버지였죠. 남편도 저도 따로 모아둔 돈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가에 얹혀 살았는데요. 엄마가 따로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해주겠다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어요. 시아버지는 장사가 바쁜 와중에도 제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가게 문 열기 전까지 아이와 놀아주시고요. 퇴근 후엔 목욕도 시켜주고 아이가 자다 깨서 울면 달래주기도 하셨죠. 아이가 남편을 보면 우는데 시아버지를 보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네요. 당시 남편은 대학 졸업과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빴거든요. 아버님, 수아는 이제 제가 볼게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도 가게 나가셔야 하잖아요. 아이, 괜찮다. 어차피 오후에 나가는걸. 너야말로 눈 좀 붙이거라. 수아가 어제도 새벽 내내 울던데 한숨도 못 잤지? 영철이 저 자식은 지 공부한다고 바쁜데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미안해요. 그리고 그이도 저랑 수아 먹여 살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전 다 이해해요. 아이, 그래. 네가 그렇게 이해해주니 참 고맙구나. 지옥 같은 독박 육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과 위로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서도 저를 지켜주셨죠. 저를 처음부터 맞닥쳐 놨던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집안일을 다 제게 일임하셨어요. 덕분에 전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죠. 그걸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먼저 집안일 분배를 제안하셨어요. 세아가 혼자 이 많은 집안일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꾸나. 그러자 바로 남편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네? 아버지, 전 일하잖아요. 회사 적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또 일을 하라고요? 그쯤 작은 제약회사에 들어간 남편은 일에 영 적응을 못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일까지 하라니 불만이 생길 법도 했죠.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얼른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래요, 영철인 일하잖아요. 당신하고 나도 가게에서 12시간 가까이 죽어라 일하는데 새아가가 집안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이, 새아가는 뭐 집에서 놀아? 당신도 영철이 키워봐서 알잖아. 밖에서 일하는 우리야 잠깐씩 쉴 수라도 있지. 애랑 둘이 하루 종일 집에 갇혀있는 새아가는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갈 거라고. 내 말이 들려?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쓰레기 버리기와 설거지를 담당하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장보기를, 시아버지는 청소와 요리를 담당하게 됐죠. 제가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됐다. 새아가 넌 수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거라. 애기 어느 정도 크면 다시 공부도 시작해야지. 공부요? 아이, 그래. 그 좋은 머리로 명문대까지 갔는데 아깝지도 않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물론 아기 키우는 것도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네가 처음부터 현모양처를 꿈꿨던 건 아니잖니?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때까지 제 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거였거든요. 결혼 후 그 꿈을 잊고 살았는데 시아버지 덕분에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미뤄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긴 힘들 것 같아 내가 또 뭘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베이킹이 딱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빵 만들고 쿠키 굽는 걸 좋아해서 따로 학원도 다니곤 했었거든요. 우선 제빵 제과 자격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보기로 했죠. 저희 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100일을 넘기면서부터 밤에 깨지도 않고 잘 자더라고요. 덕분에 전 시간을 쪼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떡하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도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하셨어요. 아이 그래, 우리 세아가 네가 학생 때부터 머리가 참 좋았어. 이 수화 보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장하다. 대견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아가 조금만 더 크면 자격증 살려서 매장도 차려보렴. 분명 넌 할 수 있을 거야. 저를 믿어주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언젠가부터 전 시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만큼이나 믿고 따르게 됐죠. 남편이 질투할 정도였어요. 가끔 보면 당신은 나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응? 맞는데? 설마 지금까지 몰랐어? 뭐? 아이, 농담이야, 농담. 당신은 왜 아버님을 질투하고 그래?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참나, 믿을 수가 있어야지. 툴툴대긴 해도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회사 일에 치여 집안일과 육아에 무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제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남편이 두 얼굴의 남자였을 줄은 말이죠. 남편이 본색을 드러낸 건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부터였어요. 병원에선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생전 담배 한 번 피워본 적 없는 시아버지가 폐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이미 다른 장기로도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한 상태라고 수술은 포기하고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몰랐는데 이 암 치료라는 게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보험과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군요. 결국 시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거의 방치 상태가 된 치킨집을 팔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평생을 일궈온 가게였던 만큼 지키고 싶었지만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남들처럼 통원 치료는 무리라 계속 병원에 계셔야 했지만 그래도 살아계시는 게 어딘가 싶었죠. 그런데 연로하신 시어머니에겐 시아버지 간병이 너무 힘에 부쳤나 봐요. 병원에서 먹고 자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간병인을 쓰자고 하더군요. 하루에 10만 원도 넘게 나가는 간병인을 매일 쓰자니 저희 형편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였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 월급이 우리 영철이 월급이야 뻔한 건 나도 알지. 근데 사돈댁이 있잖니. 네? 저희 집이요? 그래.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거 뻔히 아는데 하나뿐인 딸이 이런 상황인데 10원 하나 안 주고 네가 가서 아쉬운 소리 좀 먼저 하고 그래봐. 자식 앞에서 지갑 안 열 부모 없다? 사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출산했을 때 병원비며 산후조리비, 수아 키우는 데 드는 자질구레한 육아용품까지 대부분 친정에서 해결해줬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간병비까지 도와달라기엔 저도 염치가 있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머님, 그럼 제가 병원에 있을게요. 대신 집에서 저희 수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넌 도대체 이 늙은이를 얼마나 더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한 거니? 그동안 이 사람이 되도 않는 고집 부려서 집안일도 다 나눠서 했잖아. 남들은 며느리들이면 그제야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긴다는데 넌 이제 이 늙은 시엠이 황혼 육아까지 시키려고 하니? 난 더는 못하겠으니까 애 키우는 거든 간병이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가 쌓인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뒤로는 아예 집안 살림에서도 싹 손을 떼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선언하시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저도 친정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돈을 빌려달라 말은 할 수가 없어 어린 딸을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제가 시아버지 간병을 시작했죠. 시아버지는 자기가 짐이 된 것만 같다면서 너무 미안해 하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한테 민폐만 끼치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그동안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간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면목이 없다.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시기만 하세요. 그럼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병세는 영 차도가 없었어요. 언젠가부터는 혼자 걷지도 못하셔서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오로지 남편뿐이었는데 어느 날 돌연 병원에 찾아온 남편은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글쎄 회사를 그만뒀다지 않겠어요. 뭐? 갑자기 회사를 왜 그만둬? 내가 맨날 욕하던 김 부장 알지? 그 새끼가 이번에 신약 판매 무산된 거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 다른 놈들은 다 김 부장 편만 들고 더는 못해 먹겠어서 그만뒀어. 지금 아버님 병상에 계시고 돈 나올 구멍이라곤 당신 월급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 내가 놀겠대? 내가 기똥찬 사업 아이템 하나 있거든? 그것만 시작하면 돈방석 확정이라고. 지금 아버님 병원비도 밀렸는데 우리가 사업할 돈이 어딨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그리고 장모님께도 잘 얘기해서 투자 좀 하시라고 하면 안 돼? 뭐? 투자? 그래, 장모님 돈 많잖아. 당신 외할아버님도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나랑 말이 잘 통할 거야. 당신이 다리 좀 놔주라, 응? 헛바람이 단단히 든 남편은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을 잡아주던 시아버지마저 없으니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굴더군요. 급기야 제겐 말도 없이 친정을 찾아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더라고요. 엄마에게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래서 그 돈 줬어, 엄마는? 그럼 어떡하니? 김서방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괜찮아. 네 외할아버지도 괜찮다 하셨어. 한 가족인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지. 이미 남편이 받아간 돈을 다시 뺏을 수도 없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래. 내가 말도 없이 처가에 간 건 미안해. 근데 나라고 뭐 처가에 손 벌리는 게 쉬웠을 줄 알아? 당신이 애초에 내 부탁 거절 안 했으면 될 일이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마당에 무슨 사업은 사업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사업을 해야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버지 병원비에 우리 식구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나 믿어 여보.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그 뒤로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하루 종일 밖으로 싸돌아다녔어요. 전 병원에 박혀 있느라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 남편 옷이 전부 명품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심지어 차는 몇 억을 호가한다는 외제차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설마 다 우리 엄마랑 외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다 떨어져가는 양복에
국산차 끌고 다니면 누가 믿고 투자를 해주겠어? 이것도 다 투자의 일종이야. 내가 괜히 사치 부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너무하다 당신. 난 아버님 병 간호하느라 우리 수아도 친정에 맡기고 이렇게 하루하루 말라가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돈으로 사업 핑계 대면서 호의호식해?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언제 호의호식했다고 그래? 다 투자라고 했잖아. 남편과 저는 점차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언젠가부터 남편은 병원에 아예 콧배기도 비추지 않게 됐죠. 그건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한솥밥 먹던 사이인데 다들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제 처지보다도 병석에 쓸쓸하게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더 가엾더라고요. 그걸 시아버지 본인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병세는 좋아지긴커녕 나날이 악화됐어요. 결국 병원에선 어느 날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뇨? 저는 항암제가 듣질 않습니다. 너무 연로하시고 암세포도 여전히 공격적이라 이 다른 식구분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불렀죠. 죄책감 때문일까요? 두 사람은 차마 시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간호사와 장례 절차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 잠깐 밖에 나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아버지가 정신 드셨어. 당신 찾으시는데. 뭐? 진짜? 요 며칠 의식이 흐릿했던 시아버지가 눈을 떴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혹시 이대로 병세가 호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때마침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상체를 일으켜 안고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내 너한테 따로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그럼요. 말씀하세요, 아버님. 머뭇거리던 시아버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예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가고 병실에 단 둘이 남게 되자 그제야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세아가.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저 듣고 있어요. 미안하다. 그런 놈하고 널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내 욕심으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윽고 입을 연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제게 고백했어요. 내가 왜 교사를 그만뒀는 줄 아니? 다 영철이 때문이었다. 네? 그이 때문이라고요? 그래. 그놈이 어릴 때 하도 애들을 괴롭혀서 한 친구를 결국 죽게 만들었거든. 그 경악스러운 남편의 과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게 무슨... 그이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 그래도 그 이후로는 자기도 정신을 차렸는지 학교도 잘 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지. 근데 덜컥 너를 데려오더구나. 그 임신시켰으니 결혼하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네가 그놈하고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놈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사정하고 이 뱃속의 애는 또 어떡하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너한텐 비밀로 하고 결혼을 허락한 거란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제멋대로 굴던 남편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몰랐을 뿐 애초에 그런 성정이었던 거예요. 일단 아버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몰랐던 일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내 얘기 아직 남았다. 세아가, 너 빨리 이혼해라. 내 아들이 사실...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조금 전에 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지 애미랑 둘이서 떠들더라고. 이 사업하면서 따로 만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구나. 네 친정에 받아낸 돈이 있으니 일단 너 만나다가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너랑 이혼하고 재혼할 거래. 말도 안 돼. 시아버지의 폭로에 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기분에 숨을 몰아쉬는데 시아버지가 제 손을 힘줘서 잡더군요. 아가, 정신 단단히 차리거라. 이제 나도 떠나면 영철이 그 녀석한테서 널 지켜줄 수도 없어. 진작에 결혼을 말렸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나 죽으면 모든 사실을 친정에 알리고 도움 구하거라. 수아를 생각해. 알았지?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죽기 직전까지 저를 걱정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전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그 순간 시아버지가 거센 기침을 토해내며 쓰러졌어요. 전 다급하게 응급코를 눌렀죠. 우르르 몰려들어온 의사와 간호사가 긴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시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고요.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랑 둘이서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어. 전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장례 준비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타 슬쩍 남편의 핸드폰을 훔쳤죠. 저와 얼굴을 맞댄 지 너무 오래돼서일까요? 남편은 비밀번호조차 걸어두지 않았더군요. 문자 내역과 전화 기록, 사진첩까지 꼼꼼하게 뒤져보니 어렵지 않게 상간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 그걸 모조리 제 휴대폰으로 옮겨뒀죠. 그리고 시아버지의 장례식 날이 밝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병석에 계실 땐 생전 와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소식을 듣고 저희 엄마와 외할아버지도 고향에서 올라오셨는데요. 남편은 그 앞에서 또 돈 얘기를 하더군요. 사업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좀 더 투자해 주실 생각 없을까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제가 온전히 저희 엄마랑 지희 그리고 수아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네?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진 참으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었죠. 아니, 돈 더는 못 줘.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빌려준 돈도 얼른 다 갚아.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 공격적인 말에 남편은 잔뜩 당황한 눈치였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뭘 가만히 있어? 당신 바람 피는 거 알면서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제 말에 장례식장이 찬물을 부은 듯 고요해졌어요. 문상객들이 남편과 저를 보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요.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김서방이 바람을 핀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랑 수아 먹여 살리겠다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그래? 그럼 이건 대체 뭔데? 전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다정한 대화들, 그리고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까지 모조리 다 보여줬어요. 이 상간녀 임신까지 했다며? 여기 네가 상간녀한테 최근에 보낸 문자도 있어. 지금 당장은 마누라 친정에서 받은 돈 때문에 이혼 못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내가 사업만 성공하면 바로 마누라랑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이걸 네가 보낸 게 아니면 누가 보낸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 말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구겨졌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뺨을 날려버리더군요. 이 개만도 못한 놈! 우리 귀한 손녀 데려간 것도 모자라서 바람을 피워! 네가 그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외할아버지가 연로하시긴 해도 권투를 오래 하셔서 강건하시거든요. 남편은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곤죽이 되도록 맞은 남편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오로지 자기 아들 걱정뿐인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어요. 전 홀로 남아 시아버지의 남은 장례를 무사히 치렀죠. 엄마와 외할아버지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됐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잘 됐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수아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해. 응, 조금만 기다려줘. 서울 살림 정리하고 바로 내려갈게. 전 바로 서울집으로 가서 짐부터 뺐어요. 전에 살던 집은 남편이 사업하겠답시고 팔아버려서 월세살이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물론 그 월세도 전부 저희 친정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동안 저희 친정 돈으로 얼마나 사치를 많이 했던지 남편 옷장은 물론 시어머니 옷장에까지 명품 가방이며 옷들이 가득하더군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전 사람을 불러 그걸 전부 팔아버렸고요. 집주인에게 얘기해 계약도 바로 만료시켜버렸습니다. 또 남편 차는 제가 타고 친정으로 내려왔죠. 얼마 안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예,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 계약 끝냈어요. 뭐? 네 맘대로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내 옷장에 있던 옷이랑 가방 가져간 것도 너니? 네. 억울하면 고소하시든가요. 원래 다 저희 친정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 그러지도 못하시겠지만.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시애미한테 건방지게. 참나, 그쪽이 왜 제 시어머니예요? 전 그 자식이랑 이혼할 거고요.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위자료 아주 제대로 뜯어내고 갈라설 거예요. 이젠 남보다 더 못한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해서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도 똥줄이 탔나 봐요. 뒤늦게 친정까지 찾아와 제게 울며불며 매달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어떻게 당신을 두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봐주라, 응? 웃기지 말고 꺼져. 제발 용서해 주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수아, 당신처럼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당신 같은 놈이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반의 반도 못 닮은 쓰레기야. 알아? 아, 그리고 우리 친정에 빌린 돈 차용증 쓴 거 기억하지? 기한 내에 다 안 갚으면 할아버지가 바로 고소 때릴 거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 말에 남편은 아예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전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또 상간녀 소송도 걸었네요. 마침 그 상간녀가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도 바로 상간녀한테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냐며 항의했죠. 결국 그 상간녀는 잘렸더라고요. 남의 남자 탐낸 벌을 제대로 받은 거죠. 이 인거와 응보라는 게 정말 재밌긴 한가 봐요. 남편은 결국 그 상간녀와 헤어지고 사업도 패가망신했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둘이서 달동네를 전전하며 살고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에게 빌린 돈은 결국 사채를 써서 갚았더군요. 그 탓에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살고 있나 봐요. 한때 한 입을 덮고 살던 사이인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요.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핫플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급등했어요. 제가 원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도 잘 쫓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품 하나도 고심해서 골랐는데 그게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또 매장에 나가는 빵과 쿠키는 전부 제가 직접 굽고 있답니다. 이게 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이죠. 올해는 아직 시아버지 뵈러 못 갔는데 얼른 한번 찾아뵈야겠어요. 어쨌든 시아버지가 제 인생의 은인이라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까요. 또 아직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요즘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2살 연하에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원래 카페 단골 손님이었어요. 오픈 초기부터 출근 도장 찍듯 거의 매일 오시는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좋고 대화도 잘 통해서 얼마 전 그분의 고백을 받아줬답니다. 그분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서일까요? 제 과거가 미안하지도 않고 서로 더 솔직할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진지하게 재혼도 고려 중인데요. 전 남편과의 일을 생각하면 두렵긴 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늘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